어둠이 내린 사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풍경이었지만 내게는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점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와 최신형 태블릿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 위로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다. 포장도 없이 투박한 모양을 한 작은 생강 사탕 한 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사탕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거칠고 단단한 감촉.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생강의 향기. 이 향기, 이 단맛,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또 모든 것의 끝이 될 뻔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숫자를, 효율을, 그리고 차가운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위험하고도 달콤한 기억의 파편.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 1년 전의 그날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다. 1년 전의 나, 강지욱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대 제과 기업 스위트 엠파이어의 최연소 CEO.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 불렀지만 내 삶은 잘 짜인 프로그램과도 같았다. 아침 6시 정각, 기계적인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암막 커튼이 자동으로 걷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무미건조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샤워를 하고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수트를 입고 영양 성분만 계산된 맛없는 쉐이크로 아침을 해결했다. 내게 식사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 보충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김 비서가 이미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말이 없었고 나는 그 침묵이 편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태블릿을 켜고 밤사이에 뉴욕 증시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확인했다. 김 비서가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대표님,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는 신제품 라인업 부진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고 있네. 내 짧은 대답에 김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신제품 라인업의 부진. 몇 달째 나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우리 회사의 제품들은 완벽했다. 최고의 재료, 최첨단의 설비, 정확한 공정관리.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을 맛있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 기억이라는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단어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 이사회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지루하고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 그리고 언제나처럼 나를 물고 늘어지는 박 이사의 공격. 대표님, 매출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마케팅 비용만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제품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박 이사를 응시했다. 마음. 박 이사님, 우리는 감성 동화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과 회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 생산 효율, 그리고 이윤입니다.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내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이사들은 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류를 내던지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다음 분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팀은 모두 해체하고 구조조정할 겁니다. 이상. 회의 끝내죠. 회의실을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내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짜증과 답답함이 들끓고 있었다. 박 이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 마음, 기억, 내가 가장 경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지금 내 성공 가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김 비서, 먼저 퇴근하게. 오늘은 좀 걷고 싶군.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처음으로 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벗어나 무작정 걸었다. 값비싼 수트 차림의 나는 주변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모두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친구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 섬처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나를 옥죄는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번화가의 소음이 잦아들고 조금은 낡고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세련된 프랜차이즈 간판 대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이었다.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어디선가 아주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내가 공장에서 맡던 인공적인 바닐라 향이나 초콜릿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하며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향기였다. 꿀을 졸이는 듯한 달콤함과 계피의 알싸함, 그리고 생강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진 정겨운 냄새. 나는 홀린 듯이 향기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향기는 골목 깊숙한 곳,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작은 가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무로 된 낡은 간판에는 삐뚤빼뚤하지만 귀여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달달한 작은 방. 가게 이름 한번 촌스럽다고 생각하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통유리창 안으로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아기자기한 실내 풍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진열대 위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 반듯한 과자들이 아니라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성이 담겨 보이는 한과와 엿, 사탕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낡고 비효율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공간. 내 세상과는 완벽히 다른 곳이었다. 내 성공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런 가게는 곧 망해 없어져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끈 그 따뜻한 향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내 옷깃을 잡아 끄는 것만 같았다. 어린 시절,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기억의 조각을 건드리는 듯한 향기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았다.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들어가 봐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이곳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지만 그 정체조차 알지 못했던 무언가에 대한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이걱거리는 나무 문손잡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딸랑. 오래된 구리종이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밖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농밀한 달콤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그것은 단순히 단내라기보다는 온기 그 자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담요가 내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 내 펜트하우스의 인공적인 공기청정기가 만들어내는 서늘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살아있는 온기였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더 좁고 낡았다. 벽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하게 발해 있었고 나무로 된 진열장과 테이블은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다. 모든 것이 손때 묻은 정겨움으로 가득했다.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비논리적인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편안함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 작은 주방과 이어진 공간에서 한 여자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밀가루가 살짝 묻은 듯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대충 틀어 올려 나무 비녀를 꽂은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에 동그란 눈,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눈에 띄는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짓는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아, 네. 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가게를 둘러보는 척했다. 진열대 위에는 색색의 고운 가루를 묻힌 다식, 투명한 빛깔의 옥춘당, 그리고 내가 아는 일반적인 과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것들이 소담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제품에는 가격표와 함께 손글씨로 쓴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로 만든 생강편강, 햇살 좋은 날 말린 곶감으로 만든 수정과 유치하고 감상적이었다. 이런 걸로 장사가 되긴 하는 걸까? 처음 오셨나 봐요. 낯선 곳이라 뭘 골라야 할지 모르시겠죠? 여자가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을 걸었다. 그녀에게서는 갓 구운 약과 냄새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람에게서 이런 진짜 금식 냄새가 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비싼 향수 냄새나 서류 냄새만 났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와 봤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딱딱했다. 여자는 내 값비싼 수트와 굳은 표정을 잠시 훑어보더니 재미있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아니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진열대로 시선을 돌렸다. 이 어색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아무거나 하나 사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투박한 갈색빛 들띤 생강사탕. 설명에는 기관지에 좋은 따뜻한 생강사탕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얼마입니까? 아, 생강사탕이요. 그건 파는 게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께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날씨 쌀쌀할 때 드시면 목이 편안해지거든요. 하나 드셔보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유리병에서 생강사탕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포장도 없이 맨 사탕 그대로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 기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괜찮습니다. 단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제과 회사 CEO였다.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주는 정체불명의 사탕을 입에 넣고 싶지 않았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가게의 마스코트 같은 아이인데 맛없다고 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매끈하고 예쁘진 않지만 맛은 진짜라고요. 여자는 집요했다. 그녀는 내 손에 기어코 사탕을 쥐어주었다. 손바닥에 닿는 단단하고 거친 감촉. 어쩔 수 없이 사탕을 받아들자 여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나눠주는 듯한 순수함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만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인생이 너무 쓰다고 느껴질 때 이런 작은 단맛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답니다. 위로.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위로 같은 감상적인 단어는 내 사전에 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성과와 결과뿐이었다. 이 여자와 더 이상 말을 섞어봐야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나는 들고 있던 사탕을 무심코 입 안으로 던져 넣었다. 빨리 맛을 보고 의례적인 칭찬 한마디를 던진 후 이 공간을 벗어날 생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사탕이 혀에 닿자마자 나는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꿀과 조청의 깊고 부드러운 단맛이, 그리고 뒤이어 생강의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내가 수만 번 테스트했던 인공 감미료의 날카롭고 자극적인 단맛과는 차원이 달랐다. 혀를 감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단맛.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한 살아있는 맛이었다. 그리고 맛과 함께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벼락처럼 내 머릿속을 내리쳤다. 어린 소년이 울고 있었다. 낡은 시골집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무관심에 지친 아이였다. 그때 주름진 손 하나가 나타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작은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었다. 지금 내가 입에 문 것과 똑같은 투박한 생강 사탕이었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알싸한 맛,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괜찮다. 다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한 그 맛에 아이의 울음이 서서히 멎어갔다. 저 손님. 괜찮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그 기억은 뭐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내게 그런 따뜻한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과거를 지웠다고 생각했다. 성공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과 기억은 모두 버렸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사탕 하나가 내가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부서뜨리고 말았다. 나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셔서 혹시 생강 알레르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지금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맛. 이 기억. 박 이사가 말했던 이야기, 소비자들이 원했던 기억에 남는 맛.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내 입안에서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탕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마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여자를 향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사탕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내 절박한 질문에 여자는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그냥 할머니께 배운 대로 만든 건데요. 좋은 생강이랑 직접 고운 조청이랑 별다른 비법은 없어요? 그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뿐이죠. 정성. 시간. 그런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단어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비웃을 수 없었다. 나는 깨달았다. 스위트 엠파이어의 최첨단 연구실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수백억의 연구 개발비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은 가게에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맛을, 이 이야기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여자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나는 억지로 표정을 갈무리하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 사탕 아주 인상적이군요. 여자는 스위트 엠파이어 대표 강지욱이라고 쓰인 명함을 받아들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끼걱거리는 문을 열고 가게를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에 와 닿았다. 하지만 내 안의 흥분과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입안에는 여전히 생강사탕의 달콤하고 알싸한 잔향이 남아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저 낡고 작은 가게, 달달한 작은 방, 그리고 저 순진한 미소를 짓는 여자. 그녀가 나의 새로운 목표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도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는 침실도 소용없었다. 눈을 감으면 입안에 맴돌던 생강사탕의 맛과 함께 낯선 여자의 순진한 미소와 잊고 있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번갈아 떠올랐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김 비서는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김 비서, 어젯밤에 내가 다녀온 가게 기억하나? 네, 종로구의 한적한 골목에 있던 달달한 작은 방 말씀이십니까? 역시 김 비서였다. 그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미 내가 밤새 조사한 가게의 정보가 떠 있었다. 사업자 등록 정보, 월평균 추정 매출,
심지어 주인의 이름까지. 한솔이, 28살, 이름마저도 어딘가 순박했다. 이 가게, 한솔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작은 한과점이야. 나는 이 가게의 레시피, 아니, 이 가게가 가진 모든 것이 필요해. 김 비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희 R&D 센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파티시에들과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작은 가게의 레시피가 최고. 그 최고라는 사람들이 몇 달째 뭘 하고 있지? 숫자만 완벽한, 영혼 없는 과자만 만들고 있잖아. 나는 어제 그곳에서 진짜를 맛봤어. 이야기가 담긴 맛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냉정한 내가 아니었다.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김 비서. 당장 우리 회사 법무팀과 M&A 팀을 동원해서 저 가게를 인수할 제안서를 만들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붙여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어.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 돈과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김 비서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나는 최고급 세단에 앉아 달달한 작은 방 앞에 멈춰섰다. 직접 가야 했다. 내 눈으로 직접 그 여자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어쩌면 그 순진한 미소가 거액의 제안서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솔이는 마침한 어린아이 손님에게 꿀타래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새하얀 꿀 덩어리가 마법처럼 수천 개의 가느다란 실로 변해가는 광경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국수다. 하하, 이건 먹을 수 있는 실이야. 임금님도 드셨던 아주 귀한 과자란다. 그녀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며 꿀타래를 건넸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내가 곧 깨뜨릴 평화였다. 아이가 나가고 나서야 그녀는 나를 발견했다. 그 명함 주셨던 분, 스위트 엠파이어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또?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 앞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한솔이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가게를, 그리고 한솔이 씨가 가진 모든 레시피를 우리 스위트 엠파이어에 파십시오. 그녀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껌뻑였다. 네. 판단이요. 제 가게를요. 열어보시죠. 스위트 엠파이어가 한솔이 씨의 정성과 시간에 매긴 가격입니다. 아마 평생 만져볼 일 없는 액수일 겁니다. 이 가게가 100년을 꼬박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이지요. 내 말은 차갑고 오만했다. 나는 그녀가 곧 서류를 확인하고 놀라고 기뻐하며 결국에는 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한솔이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동그란 눈에서 아까의 반가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실망감과 상처가 어렸다. 대표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겁니까? 돈이 부족하다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시죠.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꿈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저기 저 진열장, 할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드신 거예요. 저기 걸린 앞치마,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쓰시던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시간과 기억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제 레시피는 비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재료에 정성을 더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대표님 회사의 거대한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재료를 써도 이 맛은 절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님에게는 이게 그저 상품이겠지만 저에게는 마음이니까요. 마음. 또 그 단어였다.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경멸하는 단어. 나는 실수했다. 마음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세금을 냅니까? 한소리 씨, 순진한 것도. 마음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세금을 냅니까였다. 유나야, 왜 그래? 손님한테 실례야. 실례는 무슨? 한소리 씨, 순진한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의 저 눈빛 좀 봐. 저게 순수하게 과자 사러 온 사람 눈빛이야? 꼭 뭐 효율적인 마음 노름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내 비웃음에 그녀의 얼굴이 핫빼앗으려는 하이에나 같구만. 나는 불쾌감의 인상을 썼지만 아무약해 굳었다.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밀어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돌대꾸도 하지 않았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유나는 나를 노려보더니 한소리야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제 가게를 제 할머니의 기억을 팔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고는 횡하니 나가버렸다. 한소리는 어지 않습니다. 얼마를 주신다고 해도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 평생 내 제안을 이렇게 쩔 줄 몰라 하며 내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대표님. 친구가 좀 오단칼에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한 사람은 없었다. 분노와 함께 기회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따라 과자의 단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유나의 말처럼 나는 하이에나였다묘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오기였다. 저 여자의 그 순진한 신념을 깨부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소리 씨. 나는 그 달콤한 먹잇감을 노리는.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먹잇감을 향한 내 심화를 남기고 가게를 나왔다. 차에 오르자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서니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그녀를 보았다. 대표님. 됐어. 계획 변경이다.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관찰하는 시간은 더 이상 비즈니스를 위한 분석이 아니었다. 어느새 그것은 내 무미건조한 멀어지는 달달한 작은 방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돈으로 안 된다면 다른 일상 속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방법을 쓰면 된다. 세상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가게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손님인 척했다.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내 방문이 계속되면서 한소리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경계심과 불편함은 서서히 익숙함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게에 들어서면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오늘은 또 어떤 트집을 잡으실 건데요, 대표님? 그녀는 이제 내게 농담을 건넬 정도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트집이라니.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한 소비자 피드백이라고 해두죠. 나는 그렇게 대꾸하며 그녀가 새로 만든 매화 모양의 다식을 하나 집어들었다. 입안에 넣자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부드러운 단맛이 퍼졌다. 흠잡을 데 없는 맛도 하지만 나는 억지로 단점을 찾아냈다. 너무 답니다. 요즘 트렌드는 저당인데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외면할 겁니다. 저희 가게 손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달콤한 거 먹으면서 건강 걱정할 거면 애초에 샐러드 가게에 가셨겠죠. 그녀는 지지 않고 받아쳤다. 이런 식의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말싸움. 하지만 이상하게도 딱딱한 이사회에서의 논쟁보다 훨씬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가게 문이 셔터로 반쯤 내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타는 냄새와 함께 한 소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떡하지?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매캐한 연기로 자욱했고 한 소리는 시커멓게 그을린 오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오븐이 갑자기 고장 나버렸어요. 내일까지 만들어야 할 유치원 단체 주문이 있는데 전부 타버렸어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평소의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열대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곰돌이 모양 쿠키들이 새까맣게 타버린 채 널려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다. 이것은 기회다.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보았고 그녀에게 은혜를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내 몸은 머리의 계산보다 먼저 움직였다. 나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일단 진정해요. 창문부터 열고 환기시켜요. 나는 익숙하게 창문을 열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낡은 오븐을 살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내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 R&D 센터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설비팀을 이리로 보내. 30분 안에. 그리고 제과 도구 세트랑 최고급 유기농 밀가루, 버터도 같이. 전화를 끊자 한 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망가진 오븐을 고치고 타버린 쿠키를 다시 만들어야죠. 유치원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다. 유치원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니. 강지욱이라는 인간이 할 만한 소리가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보낸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내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낡은 오븐은 1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고 회사에서 가져온 최고급 재료들이 주방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한소리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 가게를 뺏으려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전이죠. 비즈니스 이전에 나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은 더더욱.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경계심과 의심 속에 아주 작은 씨앗 같은 무언가가 심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뢰 혹은 호기심.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쿠키를 만들었다. 스위트 엠파이어의 CEO와 작은 한과점 주인이 좁은 주방에서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곧 손발이 맞기 시작했다. 나는 재료의 정확한 계량을 맡았고 그녀는 반죽과 모양 만들기를 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투박했지만 반죽을 다루는 솜씨는 예술과도 같았다. 반죽 덩어리가 그녀의 손길을 거치자 귀여운 곰돌이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재탄생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쿠키가 완성되었다. 갓 구워낸 쿠키의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소리가 따뜻한 생강차 2잔을 내왔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생강의 알싸함이 피로를 녹여주는 듯 했다. 정적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어렸을 때 딱 한 번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죠? 부모님도 오시지 않았고. 그때 선생님이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쥐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군요. 아마 그래서였나 봅니다.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게 내 이야기를 듣는 한소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내게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표님도 그런 기억이 있으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다.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적이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피로와 같은 달콤함을 공유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예감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스위트 엠파이어 본사.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고 있었다. 강지욱이 그 계집애 가게에 아주 죽치고 앉아있다고? 5분 사건 이후 나와 한소리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나는 여전히 매일 가게를 찾았지만 더 이상 오만한 대표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 역시 나를 향한 경계심을 많이 허물었다. 우리는 이제 사업적인 이야기를 넘어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대표님, 넥타이가 비뚤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피식 웃으며 내 넥타이를 바로 매주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손길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에게서 나는 달콤한 팥 앙금 냄새.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스위트 엠파이어의 주가가 1포인트 오르내리는 것보다 그녀의 작은 손길 하나가 내 마음을 더 크게 동요시켰다. 나는 이런 감정이 낯설고 두려웠다. 나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이 가게를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녀의 과자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은 모두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과자는 혀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거라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먹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진다고요.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달고 다른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각종 한과의 비법과 함께 소리야, 세상이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단맛을 잃지 마라 같은 따뜻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보며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내게 생강사탕을 건네주던 나의 할머니. 어쩌면 나 역시 그런 따뜻함을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처음의 목표였던 레시피 인수는 점차 희미해졌다. 대신 이 작은 가게와 한솔이라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신념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나 자신조차 온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어느 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대표님, 달달한 작은 방 긴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 이사 쪽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류해. 네. 하지만 신제품 개발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알아. 하지만 그 가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김 비서는 내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바로 그 무렵 박 이사의 음모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내가 한소리의 가게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나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달달한 작은 방의 뒷조사를 시켰다. 하지만 가게는 너무나 깨끗했다.
세금 문제도 위생 문제도 걸릴 것이 없었다. 제기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가게가 어디 있어. 보고를 받은 박 이사는 신경질적으로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브로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라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그 가게에서 나온 과자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위생이 엉망이라고. 사진 몇 장 합성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요즘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열광하지. 며칠 뒤 평화롭던 한소리의 가게에 재앙이 닥쳤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의 가게를 찾았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곰돌이 쿠키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며 그녀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문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리문에는 노란색 테이프와 함께 영업정지를 알리는 차가운 공문이 붙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소리가 텅 빈 가게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나를 보는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전에 없던 차가운 불신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내 목소리가 격앙되어 터져나왔다. 그녀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가리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한 유명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떠 있었다. 충격 고발. 유명 수제 한과점 달달한 작은 방의 실체.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이가 이 가게의 과자를 먹고 심한 식중독에 걸렸다며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거짓 증언과 함께 조작된 사진들을 첨부했다.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한소리가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누가 이런 악랄한 짓을.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박 이사, 그놈 짓이 틀림없었다. 나는 한소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소리씨, 내 말 들어요. 이건 전부 모함이에요. 내가 해결할게요. 내가 해결한다고요? 그 순간 그녀가 내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표님이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애초에 대표님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라인에 퍼진 글들을 못 봤어요. 댓글들을 못 봤냐고요.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나는 그제야 글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했다. 저 가게 스위트 엠파이어에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판다고 버텼다던데. 이거 딱 보니 대기업의 더러운 갑질이네. 작은 가게 죽이려고 음해하는 거 아니야? 강지욱 대표가 저 여자한테 흑심 품고 접근했다가 거절당해서 앙심 품은 거라는 찌라시도 돌던데. 악의적인 추측과 날조된 소문들. 모든 화살이 교묘하게 나와 스위트 엠파이어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화살은 한소리의 가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박 이사의 계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나를 공격하는 동시에 내가 가장 지키고 싶어진 것을 파괴해 버리는 것. 한소리는 무너진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배신감과 원망만이 가득했다. 나가주세요. 제발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주세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잔해 속에서 꼼짝없이 가장 유력한 가해자로 서 있었다. 달콤했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씁쓸한 오해와 잔인한 현실뿐이었다. 제발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한 소리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며칠 밤낮으로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가게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가지 못했다. 아니, 찾아갈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그녀의 소중한 세상을 짓밟은 파괴자일 뿐이었다. 회사로 복귀한 나를 기다린 것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스캔들은 스위트 엠파이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비정한 CEO의 보복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경제면을 장식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나는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강 대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다니 제정신입니까? 한 이사가 고함을 쳤다. 박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위선적인 걱정에 탈을 쓰고 나섰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강 대표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일은 강 대표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그 작은 가게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죠. 그의 말은 교묘했다. 표면적으로는 나를 감싸는 척했지만 실은 모든 책임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못 받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싸늘하게 나를 향했다. 그들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회사의 주가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내가 박 이사의 음모라고 주장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감정적인 변명으로 치부될 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 명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모든 것을 덮고 한 소리의 가게를 희생양 삼아 회사와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박 이사와 적당히 타협하고 이번 사태를 불미스러운 해프닝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과거의 강지욱이라면 망설임 없이 선택했을 길이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욱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있던 한 소리의 얼굴, 그녀의 절망 어린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보여주며 수줍게 웃던 모습, 서툰 내게 넥타이를 매주던 작은 손길, 우리가 함께 밤을 새워 쿠키를 굽던 그 밤의 따스한 공기, 그것들은 내 차가운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온기였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설령 CEO 자리를 지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숫자만 바라보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 나는 결심했다.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녀를 지켜야겠다고. 회의가 끝나고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와 김 비서를 불렀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 비서, 자네도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대표님은 지난 몇 달간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말에 뻑뻑했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차가운 빌딩 숲에서 나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고맙네. 그럼 나 좀 도와주게. 박 이사가 이 일의 배후라는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 그놈의 꼬리를 잡아야겠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이사가 브로커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더러운 일은 직접 처리하는 놈이 아니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해. 박 이사의 개인 계좌, 법인카드 내역, 최근에 접촉한 사람들. 이 회사에서 자네만큼 정보에 밝은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좀 맡아주게.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찾아내. 내 지시에 김 비서의 눈이 흔들렸다. 이것은 그의 커리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 모든 것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나와 김 비서의 비밀스러운 반격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태연하게 CEO의 역할을 수행하며 박 이사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다. 김 비서는 그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박 이사의 뒤를 캤다. 나는 밤새도록 인터넷에 퍼진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조작된 사진의 원본을 찾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은밀히 의뢰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한소리의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였고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유나의 카페에 찾아가 봤지만 유나는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소금을 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라고 쏘아붙였다. 한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김 비서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 이사가 최근 한 흥신소 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그 흥신소는 더러운 뒷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박 이사가 고용한 브로커입니다. 이름은 조철수. 전과 기록도 화려합니다. 김 비서가 내민 자료를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었다. 조철수라는 브로커의 입을 열게 하는 것. 나는 김 비서와 함께 조철수가 나타날 만한 어두운 뒷골목의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잠복했다.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더러운 방식으로 공격해온 자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정의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드디어 술에 취한 조철수가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조철수 씨, 맞습니까?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누구야, 당신들. 나는 내 명함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스위트 엠파이어 대표, 강지욱입니다. 당신이 벌인 짓에 대해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들은 조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덩치 좋은 김 비서에게 가로막혔다. 박 이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2배, 아니 3배를 주겠습니다. 당신이 박 이사의 지시를 받고 한 짓이라는 것만 증언해주면 됩니다. 녹음 파일 하나면 충분해요. 돈이 내가 가장 잘 아는 무기. 조철수 같은 인간에게는 진실이나 정의보다 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흔들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목돈을 챙겨 떠나든가 아니면 여기서 거절하고 박 이사와 함께 증거인멸 및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가든가? 박 이사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꼬리 자르기를 당하는 건 당신일 겁니다. 내 차가운 협박에 조철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며칠 뒤 내 손에는 박 이사의 목소리가 담긴 모든 음모를 자백하는 녹음 파일이 들어왔다. 이제 칼자루는 내가 쥐게 되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손에 쥔 녹음 파일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것은 박 이사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이자 내 명예를 회복하고 한소리의 누명을 벗겨줄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스위트 엠파이어라는 거대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었다. 내부 고발, 경영진의 추악한 암투. 회사가 입게 될 타격은 상상 이상일 터였다. 나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을 결전의 날로 잡았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대표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이 파일을 조용히 박 이사에게 보여주고 그의 사퇴를 종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에 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돼 사람들은 여전히 한소리 씨의 가게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테고 그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 이건 나나 박 이사의 문제가 아니야. 부당하게 짓밟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문제일세. 내 눈빛에서 결심을 읽은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당일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근의 스캔들 때문에 모두의 시선은 내게로 향해 있었다. 박 이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곧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연단에 섰다. 그리고 예정된 경영 실적 보고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저는 스위트 엠파이어의 대표로서 먼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최근 불거진 달달한 작은 방 논란은 모두 사실입니다. 내 폭탄 선언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이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실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스크린에 녹음 파일의 음성 파형을 띄웠다. 그리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그깟 낡은 가게 하나 때문에 내 앞길을 막아? 돈 좀 쥐어주고 브로커 시켜서 인터넷에 글 좀 올리라고 해. 식중독? 바퀴벌레. 뭐든 좋아. 아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려. 강지우 그놈까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박 이사의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멈췄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과 박 이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 이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스위트 엠파이어의 한 임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 개인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회사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스위트 엠파이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임 선언. 그것은 내 마지막 카드였다. 이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한 회유나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한 소리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에만 집중하겠다는 나의 의지 표명이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났다. 박 이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고 다음 날 모든 언론은 대서특필로 스위트 엠파이어의 진실을 보도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대중의 분노는 박 이사와 스위트 엠파이어를 향했고 달달한 작은 방에는 동정과 응원의 물결이 쏟아졌다. 나는 약속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텅 빈 사무실을 정리했다. 지난 몇 년간 내 세상의 전부였던 공간. 하지만 미련은 없었다. 오히려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 마음이 가벼웠다. 그 후 한동안 나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소리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뉴스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구청은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가게 앞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응원의 꽃다발과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달달한 작은 방은 이전보다 더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일 뿐이라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더 이상 비싼 수트가 아닌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다. 달달한 작은 방밥.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소리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밝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바쁘게 손님을 맞으면서도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찼다. 돌아서려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윤하가 나왔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내게 다가왔다. 바보같이 여기서 뭐 해요?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아주 잘 지내요. 당신 덕분에. 아니, 당신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퉁칠게요. 유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저기가 없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들어가 봐요. 소리, 계속 당신 기다렸어요. 나를요. 그럼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바보. 사과는 직접 해야죠. 유나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 모든 소음이 멎고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소리가 서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동그란 눈이 가늘게 떨렸다. 수많은 감정이 그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원망,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그리움.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다. 오랜만이네요. 네. 많이 변하셨네요. 당신도요. 더 예뻐졌습니다. 어색한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 더 일찍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대표님이 아니, 지옥 씨가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는 거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미안해요. 지옥 씨를 오해해서. 그녀가 나를 지옥 씨라고 불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녀는 카운터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투박한 모양의 생강 사탕이었다. 이거 드셔보세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인생이 너무 쓸 때 작은 단맛이 위로가 된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안에 넣었다. 달콤하고 알싸하고 따뜻한 맛. 그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맛이었다. 텅 비었던 내 삶을 채워준 맛. 나는 더 이상 스위트 엠파이어의 대표 강지욱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 앞에서 그녀가 준 사탕의 단맛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한 남자, 강지욱일 뿐이었다. 그녀가 카운터를 돌아 나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하얀 앞치마 하나를 내게 건넸다. 혹시 시간 있으면 설거지라도 좀 도와줄래요?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그녀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나도 마주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수트보다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하얀 앞치마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앞치마를 받아 허리에 둘렀다. 조금은 서툴고 어색한 매듭. 그녀의 따뜻하고 달콤한 세상 속으로 내가 한 걸음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사탕처럼 달콤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달콤함 곁에서 내 인생의 진짜 맛을 찾아갈 생각이다.